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47명 발생했습니다. 나흘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연휴 이후에 이동량 증가의 영향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일주일 정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수치만 보면 뭐 검사 건수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수치니까 기분은 좋아지잖아요. 근데 지금 연휴 끝나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 수준이 많이 폭발적 증가는 없애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막 잘 누르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더 눌러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방역 조치 측면에서 보면 계속 이제 강화를 시킬 수밖에 없지만 이 우리가 방역 조치만 그러니까 이 방역적인 측면만 고려할 수가 없거든요. 경제적인 부분과 이제 국민의 피로도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 조치의 어떤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11월 초에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단계별 일상 회복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 기간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정도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가급적 유지를 해야지만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보다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우리가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확진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일단 추석 연휴의 여파 등은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건은 이 두 번의 그 대체율이 있으면서 연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우려를 했습니다만 저 포함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큰 폭의 어떤 확진 증가세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물론 한 일주일 정도는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폭발적인 증가까지는 이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발표된 그 수치 같은 경우에는 그 휴일의 효과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한 1,30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수요일 정도 이렇게 목요일 이렇게 주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평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 증가는 할 거라고는 봅니다. 근데 아마 추석 연휴 이전에 그 확진자 규모 정도가 최대한 나와도 그 정도로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석 연휴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요.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이제 우리가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게 되면 확진자 규모가 크게 증가할 걸로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5,000명 수준을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10,000명 수준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한 10,000명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5,000명 또는 10,00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계속 나온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병상 부족 문제 등을 우리가 잘 이제 준비를 해야지만 아무래도 환자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일단은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재택 치료로 전환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데 일단 그 경우 이외에도 위중증으로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만약에 10,000명이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위중증 비율이 한 2.17%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게 되면 아마 1%대로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명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 하루에 100명씩 위중증 환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입원할 수 있는 그 병원, 병실이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재택 치료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련된 보건 인력들,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인력들 그리고 갑자기 예후가 안 좋아졌을 때 이송할 수 있는 인력들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병상이 가동이 가능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마무리가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지만 실제로 위드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물론 지금 예약률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접종이 안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을 아직 희망하지 않는 인구도 한 500만 명 정도로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들이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먼저 일상 회복에 들어간 나라들의 사례도 참고를 하게 되는데 정부가 선도적인 사례로 지금 포르투갈을 꼽았거든요. 포르투갈 사례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포르투갈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포르투갈을 가장 이상적인 어떤 모범 국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또 싱가포르를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싱가포르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이제 차이점은 그러니까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두 국가 모두 단계별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예. 반면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상당수 이제 있고요. 이 중에서 확진자가 주로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어떤 분석도 있고 반면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거의 봉쇄 수준의 어떤 방역 조치를 취했거든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2,00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보이다가 일단은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었으면서 9월 중순에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그 방역 조치들을 크게 완화를 했거든요. 예. 사실상 유흥업소들, 유흥시설들도 지금 영업을 재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명대 아래의 신규 확진자를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두 사례 그러니까 둘 다 백신 접종률이 두 국가가 모두 상당히 높은데 한 곳에서는 실제로 이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는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향후에 우리가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 전환했을 때 큰 도움이 될 거다, 참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포르투갈도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의 양상은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1차 접종자만 따지면 4천만 명이 넘었고요. 77%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18살 이상 보통 많이 맞잖아요. 네네. 지금은 뭐 16세부터 맞고 있지만 18세 이상 기준으로 보면 1차 접종이 90%가 넘었어요. 근데 2차는 아직 못 따라오고 있는데 금방 뭐 따라오겠죠? 2차 접종자 그 비율도요? 일단 뭐 1차 접종을 맞으셨다라는 얘기는 백신 접종을 희망하신다라는 의사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특별하게 1차 접종 후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겪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통 2차 접종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조만간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10월 말쯤 되면 어느 정도 2차 접종이 다 마무리가 될 거다. 그래서 예. 인구 대비 한 80% 정도의 백신 접종률을 보일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 11월 초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 전환하는 시점은 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미뤄지게 되면 계절적인 요인으로 그 위드 코로나가 아닌 다른 요인,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확진자가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할 때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적절하다. 뭐 일각에서는 수능 이후에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영업자분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또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수능 이후로 말하는 거죠? 수험생들한테 좀 약간 영향 미칠까 봐 그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11월 초에 그러니까 수능이 11월 18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전환하게 되면 한 열흘 남짓 정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능생들이 감염이 되면 시험을 또 못 보거나 네. 아니면 영향을 받게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수능 이후로 이 위드 코로나를 전환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라고는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분들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다 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절충점은 필요해 본다. 그러니까 방역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회적인 합의도 일정 부분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접종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중에 4천만 명 넘게 맞았고 교수님 언급하신 대로 그들은 뭐 2차까지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 의향이 있을 것이다. 근데 말씀하신 500만 명 정도는 지금 안 맞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최근에 신규 확진자 중에서 안 맞거나 1차만 접종한 분들이 대부분 신규 확진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신규 확진자의 거의 대부분 한 90% 가까이가 예. 미접종자이거나 아니면 불안전 접종자, 즉 1차만 접종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백신 접종 완료하는 게 예방적인 차원이니까 방역 관리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예. 부분이고요. 지금 뭐 불안전 접종 상태에 있는 분들은 아직 2차를 이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고 네. 일부 한 20만 명 정도는 1차 때 비교적 심각한 이상 반응을 겪으시면서 접종을 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불안전 접종자이신 분들을 향후에 2차 접종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2차 접종 이제 최근에 백신 수급도 빨라지면서 2차 접종 중 기간도 단축이 된 거죠. 지금 됐죠. 기존에 이제 백신 수급 문제, 특히 모더나 백신 수급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동일하게 6주로 간격이 정해졌었거든요. 근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수급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서 이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격을 단축시키는 게 관건이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불안 접종 기간이기 때문에 네. 이때 감염자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기간을 줄이자 해서 지금은 원래 각각의 백신이 가지고 있는 접종 기간,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요 간격만 최소한으로 지키게 되면 접종을 당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약일이 잡혀 있는 경우에도 그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가지고 접종일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접종 기간을 당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잔여 백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요새 예전에 잔여 백신 그 네이버나 카카오로 접속하기 되게 어려웠잖아요. 네네. 요새는 근데 바로 접속해서 당일날 맞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다시 해보시면 이번엔 수월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이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처음 접종이 시작될 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고령층 먼저 맞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부스터샷은 또 병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지금 보건당국에서 특별한 이유를 명확하게 언급을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그러니까 그 의료기관 종사자들 중에서 코로나19 치료병원이 주로 이제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돌파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을 가진 것 같고 그래서 예. 이분들이 먼저 접종을 받는 게 향후에 돌파 감염에 의한 또 어떤 전파의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들 위주로 해서 먼저 1차 접종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인원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한 4만 5천 명 정도가 대상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고연령층부터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부스터샷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스터샷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교차 접종을 허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2차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경우에는 또 다른가 보죠? 일단 1, 2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예전에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를 이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타겟이라고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뿐만 아니라 그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접종까지 마무리했을 때 3차 접종 시에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차 접종을 모두 아스트라제네카로 접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나 모더나 mRNA 백신으로 접종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스터샷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저하자들도 맞을 수가 있는데 특히 기본 접종 완료 후에 2개월이 지나면 이제 맞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면역 저하자의 기준부터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면역 시스템이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시는 분들로 보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암 환자 같은 경우에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면역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낮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분들이 뭐 대상이고 특히 장기 이식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줄기세포 이식을 받으신 분들 중에 면역 억제제를 계속 이제 처방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HIV,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 그리고 뭐 그 스테로이드 계열의 그 약물들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면역 저하 효과가 있거든요. 스테로이드 예. 약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분들도 대상자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발성 면역 부전증이라고 그래서 선천적으로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대표적인 면역 저하자, 그러니까 지금 부스터샷에 해당되는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WHO 자문단에서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부스터샷 접종 권고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네. 좀 부스터샷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린 면역 저하자이신 분들은 반드시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2차까지 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래 항체가 충분히 형성이 안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형성이 됐더라도 지속 기간이 짧고 그리고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WHO 자문단에서 면역 저하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개발된 시노백하고 시노팜의 백신을 받으신 분들도 지금 부스터샷을 권고하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제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시노백, 시노팜 같은 경우에 어떤 중간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라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실제로 60세 이상의 어떤 연령층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상시험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그러니까 시노백, 시노팜 접종자들 중에 60세 이상인 분들도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시노백, 시노팜 맞은 분들의 부스터샷은 시노백, 시노팜은 아니겠네요? 일단은 이 부분에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시노백, 시노팜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WHO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그 부스터샷을 권고를 했을 뿐이지 교차 접종이라든가 어떤 백신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 국가별로 방침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백신 접종 예약을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보니까 일주일 됐는데 한 47%가 넘게 신청을 했네요. 그러니까 네. 빠른 속도인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그 델타 변이가 오면서 이런 학생들도 많이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그렇죠. 이제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 소아청소년 감염자의 비율이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특히 본격적으로 확산이 심하게 일어났던 미국이라든가 해외 사례 같은 경우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소아청소년의 확진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연령대들이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서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 백신 접종이 안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염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 소아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파력이 빠른 그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 더 이 미접종자들에 대한 전파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부들도 이제 맞게 됐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임신한 분들이나 임신 그 예정인 분들 그리고 소아청소년들은 의무는 아닌데 본인의 네. 선택에 따라서 맞는 건데 임신부들은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임신부 같은 경우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임신 계획이 있고 그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다음에 임신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항상 또 계획대로 뭔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임신부인데 백신 접종이 안 이루어지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부 같은 경우에 실제로 감염의 위험도 는 차치하고 왜냐하면 스스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로 보면 임신이 아니신 가임기 여성 대비 비교를 했을 때 뭐 감염의 우려가 더 높다라는 데이터는 아직까지 충분치 않은 것 같고요. 예. 다만 위중증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최대 8배까지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신부 같은 경우에 산소에 대한 요구량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임신부가 감염이 되면 위중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백신 접종은 필요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백신 접종을 맞았을 때 이상 반응이 오게 되면 적절한 또 약물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의 여지는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위중증, 그러니까 그 백신 맞은 다음에 부작용이 발생을 했을 때보다는 감염이 됐을 때 위험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백신 접종을 맞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